개항 이후의 경제와 사회 볼까요? 강화도 조약과 일본 상인의 무역 독점. 강화도 조약 알죠? 1876년 강화도 조약. 내용은 뭐였어요? 부산과 원산과 인천을 개항하라. 일본 상인의 특권을 허용하라. 개항장에서의 일본 화폐를 사용하고 양국 유출도 허용하고 관세를 없애라. 웃기지도 않죠. 일본 상인들이요, 그 당시 중개무역을 했는데 영국산 면제품을 들여와서 판매하고 조선의 곡물은 대량으로 구매해서 갖고 갔대요. 조선의 곡물 가격이 그래서 폭등했고 농촌의 면직물 공업도 타격을 입었다는 거. 영국산 면제품이 뭐 필요해. 우리나라도 면 잘 만들었어. 우리 이미 고려 때 문익점이가 알죠? 문익점 목화 들여와가지고 우리 얼마나 잘했는데 우리 원래 이런 거 잘해요. 그리고 1882년에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체결되면서 청상인들이 내지 통상권을 허용하게 된다. 이땐 또 청이 난리야. 최애국 대우를 해달라 막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기존의 중개상인이었던 우리나라 조선의 상인들 객주, 여각, 보부상 등이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울 상인들도 상권이 위협당하게 되면서 굉장히 힘들어져요. 1883년 조일 통상장정이 생겼는데 이건 뭐냐면은 조선의 관세권을 설정하고 방공령 선포, 일본의 최애국 대우를 인정하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청 상민 수륙무역 장정은 청나라랑 그 다음에 조일 통상장정은 일본인데 다 내용 비슷해요. 최애국 대회 해달라. 우리나라 내륙으로 진출하게 해달라. 이거 통상하자는 거죠. 다 불평등 조약입니다. 아관 파천을 계기로 열강의 이권 다툼이 치열하게 돼요. 러시아로 고종이 가고 나서 1896년 가고 나서요. 이권 침탈이 어떻게 됐냐? 철도부 서울권은 미국으로 넘어가고요. 경인선. 그 다음에 경부선은 일본인으로 넘어가고 경의선은 프랑스. 프랑스가 일본 금강 채굴권. 산림 체벌권. 난리가 난 거예요. 산림체벌권은 러시아가, 금광채굴권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토지 약탈도 어떻게 이루어졌냐? 황무지 개간권을 일본이 요구해요. 그 다음에 황무지 개간권을 막아낸 게 보안해죠. 예. 철도 부지와 군용지 확보를 구실로 토지를 강탈하고 1908년에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설립됩니다. 수탈하기 위해서. 일본 화폐도 다 들어오고요. 일본 제1은행권이 통용되게 됩니다. 1905년에요. 화폐 정리 사업이라는 게 생겼는데 1905년에 1905년이 일사늑약의 해인데 뭐가 됐겠어요. 대한제국의 재정고문이 된 일본의 메가타의 주도로 실시되는데 전환국 너희들 화폐 이제 우리 거 쓰면 되니까 화폐 전환국 필요 없어 하면서 전환국이 폐지되고 기존 화폐인 백동화를 일본 제일은행권으로 교환하면서 일본 제일은행권만 이제 통용되는 거죠. 모든 게 다 넘어가는 거죠. 일본 제일은행이 실질적으로 한국의 중앙은행이 된 거예요. 한국인의 은행들은 다 몰락했습니다.
경제적 구국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도 가만히 있진 않죠. 상회사가 설립되는데 이건 뭐냐면 청일 상인의 내륙 침투에 대항하여 아까 뭐 그런 거 있어요. 조일모, 수륙무역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그런 침투에 대항해서 계양장의 객주 등 일부 상인이 동업해서 설립하는 게 상회사입니다. 또 은행도 설립해요. 조선은행과 한성은행과 대한천일은행 등이 설립됩니다. 그 다음에 방공령이 선포되는데 이건 뭐냐면 일본으로 곡물 유출이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곡물 가격이 폭등하니까 조일 통상장정을 근거로 지방관들이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경도에서 1889년 방공령이 내려서 곡물 유출 못하게. 근데 이거는 일본이 또 우리 이런 얘기 늦게 들었어 이러면서 통보를 늦게 받았다는 구실로 조선 정부를 압박해서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결과로는 방공령이 철회되고요. 청에서 차관을 빌려 막대한 배상금을 일본에 지불하게 된대요. 아 진짜. 상권 수호운동이 벌어지는데 조청 상민 수륙무역 장정 체결 후 청일 상인이 서울까지 상권이 확대되잖아요. 그래서 시전 상인들이요 철시 투쟁을 벌여요. 우리 이런 데서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 장사 못해 이거죠. 시전 상인들이 외국 상점의 퇴거를 요구하면서 파업을 벌입니다. 1898년에 한국중앙총상회를 조직해서 시전 상인들이 조직한 건데 외국의 불법적인 상업활동에 대항하기 위해서 한국중앙총상회라는 거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권수호운동에는 아관파천 이후 러시아를 비롯한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해되니까 이권수호운동에 누가 해요? 독립협회가 활동해요. 만민공동회를 개최해서 열강의 이권 침탈을 규탄하고요. 러시아의 전령도 조차 요구를 저지하고 아까 얘기했죠? 부동항을 얻기 위한 러시아는 어떻게든 남해 항구 뺏으려고 전령도를 자기네들한테 조금 빌려달라. 그랬더니 안 된다. 이제 독립협회가 저지하고 러시아의 군사교관 재정고문을 철수해라 했고 한러은행 폐쇄 등의 성과를 거두었대요. 그 일도 많이 했네요. 그죠? 그 다음에 황무지 개강권 반대운동을 벌였는데 러일 전쟁 중 일제가 황무지 개강권을 요구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황무지 개간할게.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쓸게 니네 땅. 그거잖아. 그랬더니 1904년 보안회가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하는데 성공해요. 그러면서 농광회사를 설립해서 정부 관리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하는데 직접 황무지 개간을 시도하기도 했다. 농광회사. 드디어 대구에서 일어난 거거든요. 그 대구에 갔더니 여기 거리가 있더라고요. 국제보상운동을 벌입니다. 일제 차관 강요로 대한제국의 채무액이 증가하고 경제가 예속되니까 그걸 보고 국민의 성금으로 국채를 갚고 경제적 예속에서 벗어나고자 이게 운동을 벌이는데 김광재, 서상돈의 제안으로 대구에서 시작하여 전국으로 확산되는데요. 국채보상 기성회를 조직하고 대한매일 신보 등 언론사가 후원합니다. 그런데 통감부의 탄압으로 실패하죠. 일제는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한 대한매일 신보의 양기탁을 공금횡령 혐의로 구속하였다. 양기탁은 무죄로 풀려났지만 국채보상운동은 수포로 돌아갔다. 이 국채보상운동과 비슷한 게 바로 우리 IMF 때 왜 금모으기 운동 같아요. 이야말로 금모으기 운동은 뭐냐면 우리가 금이 모자라서 달러가 없어져가지고 IMF라는 기구에 채무를 진 거잖아요. 그거 갚자 이거야 우리가. 그래서 달러를 달러는 근본이제니까 우리가 금으로 달러를 바꿔가지고
채무를 갚자 해가지고 십시일반 내놨잖아요. 그쵸? 왜냐면 달러를 갖고 올래니까 금이 필요하니까 달러는 근본이자 이제 화폐니까 우리가 외화가 없어가지고 그 난리가 난 거니까 국민들이 십시일반 모았잖아요. 채무 갚자고. 국제보상운동하고 너무 비슷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보통 국민들은 아니에요. 민권의식이 성장하고 사회가 변화되게 되는데 갑신정변 때 84년 갑신정변 때 인민평등권을 확립하자 능력에 따른 인재를 등용하자 이렇게 주장을 이미 했잖아요. 84년도에. 그 다음에 1894년도 10년 후에 동학농민운동에는 양반 지배 체제를 타도하고 신분차별 폐지, 신분제 없애자, 신분차별 폐지를 요구했다. 1894년 가보개혁이 일어나는데 법적으로 신분제도가 폐지되고요. 조혼이 폐지되고 고문 연좌제가 폐지됐다. 독립협회가 활동했는데 천부인권 사상을 주장했어요. 신체의 자유, 재산권 보장,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국민의 참정권 실현을 요구해서 민권의식을 확산시켰다. 서울의 양반 부인들도요. 여권 통문을 발표해서 여학교 설립을 주장하고 후원했다. 생활 모습도 변하는데요. 서양식 의식주 생활이 유입이 돼요. 그래서 독립문, 예, 그 독립문이 약간 그 프랑스의 개선문 비슷하잖아요. 그렇게 세워지게 되고 명동성당 이때 세워지고요. 정동교회, 그다음에 덕수궁 석조전 다 이때 이런 서양 양식으로 건축을 했었다. 근대 문물이 어떻게 수용됐나 볼까요? 통신은 처음에는 이제 전신, 일본 나가사키에서 부산까지, 서울에서 인천까지, 서울에서 의주까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성전보 총국이 설립이 되면서 1884년, 85년 막 이럴 때 전신 전화라고 그러잖아요. 전신이 이제 할 수 있게끔 됐고 우표는 우정총국 1884년 갑신정변으로 중단됐었지만 을미개혁 때 우편 사무가 재개됐다. 1895년에 10년 만에 만국 우편연합에 가입이 됐다. 1900년에. 전화는 경운궁 안에 가설이 된 게 19세기 후반이래요. 경운궁 안에. 시내 전화 업무가 1902년에 개설이 됐다. 경복궁에는 전등이 가설된 게 1887년이래요. 전기가 들어온 게. 또 한성전기회사가 1898년에 설립이 돼서 운영이 됐었다는 거. 한성전기회사. 그 다음에 교통은 보면 전차가 서대문에서 청량리 노선에 개통이 됐었고요. 한성전기회사가 운영했었다. 철도는 일본에 의해서 경인선이 생겼는데 경인선이 뭐예요? 서울에서 인천까지니까 노량진에서 제물포까지. 그 다음에 1905년에는 경부선이 생겼고 1906년에는 경의선이 개통되었다. 의료는 민간에서는요. 지석영 박사가 종두법을 배워서 실행했고요. 세브란스 병원이 1904년도에 설립이 되었다. 그 다음에 정부에서는 광해원을 설립했어요. 1885년. 근데 제중원이라는 데서 개칭이 됐고 이름을 바꾼 거죠. 제중원에서 광해원으로 이름을 바꿨고 미국인 알렌이 경영했고 최초의 근대 서양식 병원이었다. 그 다음에 1907년도에 대한의원이 생기죠. 중앙국립병원. 그 다음에 1909년도에 자해의원이 생깁니다. 지방국립병원. 1897년에 독립문이 생기죠. 독립협회에 의해서 여기 이렇게 돼 있네요. 프랑스 개선문을 모방해서 건립했다. 명동성당은 1898년도에 생기는데 고딕양식으로 건립되었다.
1910년도에는 덕수궁 석조전이 건립되었는데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건립되었다. 덕수궁 석조전은 약간 그 아테네 신전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 다음에 기기창은 신무기 제조, 무기 제조 공장. 그 다음에 방문국은 한성순보를 발행했다. 방문국은 출판사 약간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전환국은 화폐 주조를 했다. 언론기관은 뭐예요? 1883년 한성순보, 한문으로 나온 한성순보입니다. 방문국에서 발행한 최초의 근대적 신문 뭐라고요? 한성순보. 순이 그 열흘 순자예요. 10순자. 그러니까 열흘에 한 번 발행하는 게 원칙이었다. 그래서 순보네, 순보. 하루에 한 번 발행하는 건 일보.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은 월보. 그러나 순보는 열흘에 한 번. 관보 성격이 짙었고 갑신정변으로 발행이 중단됐고 한성주보는 일주일마다 독립신문은 서재필이 한 거고요. 제국신문은 이종일이 발행됐고 서민층과 부녀자가 주 독자층이었다. 황성신문 뭐예요? 시일야 방성대국 장지연의 그죠? 황성신문은요. 남궁옥 선생님이 발행했습니다. 대한매일신보는 1904년에서 1910년도에 이제 발행이 되는데 영국인 베델이 사장이었고요. 양기탁기 운영했습니다. 의병투쟁에 호의적이었고 국채보상운동 대한매일신보 뭐라고요? 국채보상운동 지원을 했고 일본의 침략상을 폭로했고 만세보 1906년에서 1907년 천도교에서 발행한 기관지입니다. 뭐라고요? 만세보는 천도교가 동학이었잖아요. 동학이 천도교로 변한 약간 되게 벌써 이름이 만세보 약간 약간 토속적인 느낌? 예. 그다음에 경향신문 1906년에서 1910년 천주교에서 발행했네요. 경향신문은 천주교 해조신문은 국외 연해주에서 신한민보는 미국에서 발행했습니다. 일제는요. 신문지법을 제정하고 개정해서 민족신문을 탄압했고요. 폐간하고 언론자유도 박탈하고 막 이렇게 했답니다. 신문지법이 그러니까 악법이었다는 거. 근대 교육기관을 보면은요. 1883년 원산학사가 세웠어요. 함경도 덕원 관민들이 주도했고 최초의 근대적 교육기관 뭐라고요? 원산학사. 근대학문과 무술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문학이라는 게 있었는데 정부 주도의 외국어 교육기관입니다. 통역관 양성소였습니다. 그 다음에 유경공원 1886년 94년까지 근대식 관립학교였고 양반자재와 외국인 교사 관리된 양반자재들이 다니던 유경공원. 그 다음에 85년도 배제학당. 그 다음에 1886년도 이화학당. 배제학당과 이화학당은 선교사가 설립했습니다. 가보개혁기는요. 학무하문이 설치되면서 교육입국조서가 발표돼요. 학무하문, 교육입국조서, 가보개혁기에 1895년 소학독본이라는 교과서도 보급되었습니다. 관립학교가 설립되는데요. 한성사범학교와 외국어학교, 소학교 등이 설립됩니다. 한성사범학교. 대한제국기에 보면은 한성중학교가 설립되고요. 1900년 각종 실업학교, 상공학교와 기술교육기관이 설립됩니다. 니네는 기술이나 배워 이거야. 그 다음에 애국계몽기에는 1907년 남강 이승훈 선생님의 오산학교가 설립되고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1908년 대성학교가 설립됩니다. 오산학교, 대성학교는 조금 애국계몽기 1907년, 8년이네요. 민족교육을 강조하게 됩니다.
유경공원이 근대식 관립학교잖아요. 근데 유경공원이 어떻게 설립이 되게 되냐면 그 보빙사 있죠. 미국에 다녀온 보빙사들 그 민영익 등이 건의해서 정동에 설치된 근대적 관립학교래요. 중구 정동교에 있는데 미국인 교사 3명, 헐버트 길모어 벙커 이 세 사람이 도착한 1886년에 개교하였다. 각국의 언어와 역사, 정치 등 근대 학문을 교육했고요. 1894년 재정난으로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폐교하였다. 그 다음에 국학이 연구되는데 근대 계몽사학으로는 위인전이 발간된대요. 이순신전, 을지문덕전 등이 발간되고 외국의 흥망사 소개로 애국심을 고취하는데 신채호의 독사신론이 발표된다. 조선 광문회가 조직되면서 최남선과 박은식 등이 민족 고전을 정리해서 간행된다. 조선 광문회가 최남선, 박은식, 육당 최남선, 박은식. 국어로는 역사로는 그렇고요. 국어로는 국문연구소가 설립되면서 지서경, 주시경 등이 학부안에 설치되고 국문연구의정안이 작성되고 주시경의 국어문법이 저술된다. 1910년에. 신소설이 발표되는데요. 이인직의 혈애노, 이혜조의 자유종, 안국선의 금수회의록, 신채시,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 음악으로는 창가가 유행했습니다. 약간 애국가, 권학가. 미술은 서양화풍이 도입됐습니다. 유화도 도입됐고, 연극으로는 최초의 서양식 극장인 원각사에서 은세계, 치악산이 공연됐습니다. 원각사는요, 1908년에 건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사설극장이다. 당시 신연극이라는 이름으로 상영된 최초의 신극은 이인직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은세계였다. 이인직이 혈애누를 쓰잖아요. 혈애누의 내용은 뭐냐면 1906년 만세보에 연재된 신소설로 문명사회에 대한 동경과 자유결혼을 주장하였다. 굉장히 파격적이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인직이 되게 인기 작가였었나 봐. 혈애누도 인기였고 최초의 그 신소설이었잖아요. 이인직의 혈애누. 근데 그 원각사라는 그 극장에서 연극을 했는데 그거의 소설도 또 은세계라는 이인직의 은세계였다. 종교도 굉장히 이제 다양해지는데 박은식이 유교였나 봐요. 유교 구신론을 발표하면서 유교 개혁을 주장하고 실천적인 유교를 강조했다. 불교는 이분이에요. 만해 한용운의 조선 불교 유신론 저술했고 불교의 쇄신과 근대화를 주장했다. 또 한용운은 시인으로 유명했잖아요. 님의 침묵, 그죠? 그다음에 천주교는 조선과 프랑스 조프 수호 통상 조약이 1886년 체결됐고 이후 포교가 자유로워졌다. 그러면서 천주교가 잘한 거는 고아원과 양로원을 설립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신교도 들어오는데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체결 1882년 이후 선교사들이 방문해서 의술이 보급됐고 교육활동을 했습니다. 천도교 손병희가 동학을 개칭을 한 게 1905년. 개칭을 했다는 거는 다르게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손병희가 그러니까 1대 교주가 최재우였고 2대 교주가 최시영이었는데 손병희도 교주였었나 봐요. 여기 천도교에. 손병희가 동학을 개칭해서 1905년에 천도교로 바꾸게 되면서 천도교의 그 언론이 뭐였냐면 만세보였잖아요. 만세보가 발간되고 보성학교를 설립해서 운영했다. 천도교에서. 그 다음에 대종교라는 게 또 생겼는데 나철과 오기호가 스티븐슨을 죽이러 갔잖아요. 그죠? 맞나? 오저감살단인가? 그런 것 같아. 오저감살단. 나철과 오기호가 단군 신앙을 바탕으로
창시를 했다. 북의 무장투쟁에 공헌했다. 대종교가. 약간 그러니까 단군 신앙이니까 약간 무속? 그런 게 좀 이제 섞인 거겠죠? 아휴, 민족의 순환. 1910년대는 공포정치였죠. 헌병경찰 통치 시대다. 무단 통치 시대다. 1910년대가 뭐라고요? 무단 통치. 그러니까 헌병, 일본 헌병들이 칼 차고 총 차고 나타났던 그런 거. 조선 총독부가 들어오는 거죠. 일제 식민 통치의 중추기관으로 조선 총독부가 들어오면서 조선을 누가 다스려요? 일본의 총독이 다스리는 거예요. 일본 국왕의 직속 관리였고 일본 군인 중에서 임명했다. 한국에서 입법, 사법, 행정 및 군 통수권까지 다 장악한 게 바로 조선 총독이에요. 중추원은 조선 총독부의 자문기구였고 한국인 회유 술책의 중추적인 역할이 중추원이었다 이 소리예요. 강압적으로 무단 통치해가지고 무단 통치 시대라고 하는데 헌병 경찰 통치, 헌병이 일본 경찰 업무를 수행하는데 즉결 처분. 거리에서 조금 이렇게 불순분자로 보이고 약간 좀 그렇다. 조금 그렇다. 그러면은 칼 빼가지고 죽여도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조선 태영령을 제정해서 1912년에 제정하여 한국인에게만 적용했다. 그냥 가다가 때려도 되고 죽여도 되고 조선 태영령이 그겁니다. 교사들이요 제복 입고 칼을 착용해서 교실에 들어왔다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집회, 결사, 언론, 출판의 자유가 박탈됐고 보안법과 신문지법과 출판법을 적용해서 탄압했다. 이게 다 악법인 거죠. 그러니까. 그랬더니 뭐가 일어났어요? 무단 통치 시기에 마지막에 못 참겠다 해가지고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3.1운동이 일어나니까 너무 놀란 거야. 또 일제가. 야 얘네들은 죽여도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만세만 불러도 무섭더라. 그리고 우리가 너무 좀 그렇게 했었나 보다 해가지고 1920년대에는 교묘하게 민족 분열을 일으키기 위해서 문화통치라고 해가지고 되게 착한 척을 해요. 좀. 한국인들의 민족적인 저항이 3.1운동과 국제 여론의 악화로 이른바 문화통치로 전환되는 게 20년대다. 이때는 한마디로 앞잡이들, 친일파 앞잡이들을 양성을 해가지고 민족을 이간시키고 분열시키는 정책을 쓰는 거죠. 문관도 총독으로 임명하도록 개정을 했지만 문관 출신 총독은 임명되지 않아요. 다 무관 출신들. 아까 그랬잖아요. 조선 총독은 일본 군인 중에서 뽑는다고. 헌병 경찰에서 보통 경찰 제도를 실시하지만 경찰 인력 및 기구수를 증가시키고 치안유지법을 제정해서 오히려 더 교묘하게 더 경찰들도 많아지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부분을 자유 부분을 보장한다 했는데 일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보장하도록 했다. 참정권도 지방자치기구로 도평의회 부면협의회를 설치했으나 일본인과 친일 인사만 참여하고 의결권이 없는 자문기구에 불과했다. 교육정책은 한국인에게 대학교육 기회를 허용하자 했는데 고등교육은 제한하고 밀립대학 운동 설립을 방해하고 경성제국대학 설립으로 쇠퇴시켰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친일 자녀들만 이렇게 잘해주고 그리고 니네들은 기술이나 배워 해가지고 되게 고도의 어떤 학문적인 이런 거는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죠. 민족운동이 그래서 분열하게 돼요. 자치를 강조하는 타협적 민족주의자가 돼도 되고 친일파들이 많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 1940년대에 들어서는 민족 말살 통치 뭐예요? 아예 그냥 너희는 일본인하고 하나가 돼서 너희들 조선인은 없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막 창씨개명이 일어나고 막 이러는 거예요. 1931년도에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37년도에 중일전쟁이 일어나고 41년도에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전쟁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수탈하기 위해서 한국의 민족의식을 말살하는 민족말살 통치를 합니다. 내선일체다. 내는 뭐예요? 자기네들, 그리고 선은 조선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일선동조론을 강조하고. 한국 신민화 정책. 바로 뭐예요? 한국은 뭐야? 자기네 일본. 신민화. 너희들은 일본 국민들처럼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했던 게 뭐냐면은 독립운동가들을 엄청나게 감시하고 탄압했고요. 사회주의자들과. 그 다음에 뭐 그게 조선 사상범 보호관찰령이 공포되면서 그렇게 이제 막 탄압하기 시작했고 한국 신민서사를 암송하도록 강요했어요. 한국 신민서사는 일본 사람들이 자기 황제에 대해서 뭐 충성하는 내용이잖아요. 그거를 우리나라 국민한테도 강요하고 그다음에 신사참배하도록 하고 일본의 전통 종교인 신토의 사원이다. 일본은 신사를 중심으로 일왕을 신격화하고자 하였다. 이게 바로 신사참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궁성요배 강요. 뭐예요? 그 일본 황제가 있는 쪽을 향해서 절하는 거. 그게 궁성요배예요. 우리가 왜 그래야 돼? 한글도 사용 못하게 했고 창씨개명했고 조선일보 및 일보를 폐간시켰다. 일제가 경제수탈한 거 보면 1910년대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무서웠잖아요. 무단 통치했을 때니까 막 갖고 가는 거죠. 1910년대에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말이 토지조사 사업이지 조사해가지고 다 갖고 가겠다는 거죠. 명부는 근대적으로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자 지계를 발간하듯이 이렇게 좀 하자 했는데 식민 통치에 필요한 토지세의 안정적 확보와 토지를 수탈하기 위한 도구였다. 방법은요. 임시토지조사국을 1910년에 설치해서 1912년에 토지조사령을 공포하면서 조사를 하기 시작한다. 복잡한 구비서류와 절차, 기한부 신고제에 의한 토지 소유권 인증. 그러니까 막 복잡하게 해놓고 그냥 기간도 짧게 주고 너희들 자기 토지 뭐 신고해. 그래서 기간도 짧게 주고 또 복잡하게 해놓고 그래서 사실상 되게 힘들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서 그 기간 안에 신고를 안 하면 그냥 일제가 갖고 가는 거예요. 조선 총독부가 토지를 약탈하고 지세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농민들이 몰락하게 됩니다. 1910년에 회사령. 1910년도 토지조사 사업 두 번째는 회사령. 민족 자본 및 기업의 성장 억압이 목적이고 조선 총독에게 회사 설립에 관한 허가와 해산 권한을 부여해서 일본인 기업이 산업을 독점하고 한국이 기업 설립을 억제하기 위해서 회사령이 발령됩니다. 전매제는 뭐냐면 일본이 인삼, 소금, 담배 등에 대해서 실시했는데 조선 총독부 수입에 굉장한 증대를 가져왔습니다. 전매제. 1920년대의 경제수탈은 1920년에서 34년 사이에 산미 증식 계획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쌀 생산량을 늘리자는 거예요. 일본의 쌀이 부족했기 때문에 자국의 부족한 쌀을 한국에서 확보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개량하고 수리시설을 개선해서 밭을 논으로 개량하고 품종 개량 등을 통해서 증산을 추진했습니다. 쌀 증산 목표에는 미달하였으나 쌀 수탈 양은 계획대로 진행했고 쌀 부족으로 국내 식량 사정이 악화됐고 수리조합비, 비료비 등을 소작농에게 전가해서 몰락농민이 증가했고 만주동 9개로 이주민이 증가했습니다. 못 살겠다. 이민 가자. 이렇게 된 거죠. 회사령이 철폐된 거는 1920년인데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했다. 일본 기업의 한국 진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신고만 하면 무조건 할 수 있는 거예요. 회사를.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다. 일본 상품의 수입이 증가되겠죠. 그러면 1930년대 이후 경제 수타를 보면요. 대공황이 확산됐죠. 그리고 일본의 군국주의가 가속화되면서 대륙 침략을 강행하게 된다. 1932년부터 40년까지 농촌진흥운동이 있었어요. 일제에 의한 수탈 기반을 재조성하고 농민의 반발 방지 및 회유. 남면 북양 정책이 뭐지? 대공황 이후 선진국가의 보호무역 정책을 확대해서 공업 원료 부족에 대비하여 남부에는 면화를 재배하고 그래서 남면, 북양, 북부의 면항 사육을 장려했다. 그 다음에 병참 기지화 정책. 침략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물자 조달을 목적으로 공업화 정책을 시행했다. 북부 지방의 군수품 생산에 필요한 중화공업을 집중으로 육성했다. 1938년 국가총동원법이 발령되면서 중일전쟁 이후 인적, 물적 자원 동원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국가총동원법이 생겼다. 인적인 수탈은 뭐예요? 지원병제, 학도지원병제, 징병제, 청년들을 전쟁에 강정동원함, 국민징용령, 전쟁 준비에 필요한 노동력 동원, 여자 정신근로령 1944년, 노동력도 순탈하고 일부 여성은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동원되었다. 물자가 수탈되었다. 산미증식 계획을 재개했는데 군량미 확보가 목적이었다. 미국 공출 식량배급제 실시, 금속 공출, 농기구와 식기와 제기 등 모든 것을 쓸어갔다. 네, 뭐에 의해서? 금속 공출, 물자 수탈, 전시체제가 강화되었다. 제4차 조선 교육령 실시됐고 전시복장을 강요했다. 저 오늘은 지금 일단 새벽 2시니까 자고요. 내일부터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하겠습니다.